안녕하세요. 앨리스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생각발전소 5번째 시간 관찰과 추리, 보고 또 보고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서 살펴본 그림 전달 놀이는 원본을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차례로 앞의 사람이 보았던 것만 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애초에 생겨난 인상은 갈수록 희미하게 퇴색되고 그 대신 전혀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대상물이 복잡하고 다의적이고 애매할수록 특히 더하다. 이 놀이를 끌어들인 것은 집단적 기억의 가능 방식을 탐구하기 위해서다. 실험 결과 기억의 내용이 도식화되면서 보다 더 소화가 잘 되게 변해가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기억의 그림이 애매하고 복잡할수록 그만큼 출발점에서 급속도로 멀어진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게 없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덧붙여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작은 목걸이가 고양이가 되는가 하면 눈썹이 얼굴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처음 대상물은 갈수록 그 본래의 특징을 잃어버리고 점점 평범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처럼 틀에 박힌 모양으로 변해가는 현상은 이야기 전달하기에서도 일어난다. 이 경우에는 평범한 사건이 갈수록 흥미진진한 스토리로 변해간다. 이런 스토리들은 철학에서도 널리 퍼져 있다. 그것도 현실과 직접 관계하는 그런 철학 분야에서 말이다. 특히나 감각적인 세계가 주제가 되기만 하면 철학 텍스트들은 여지없이 흐리멍텅하고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신선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그런 곳에서 굳이 굳을 대로 굳어버린 옛 표본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철학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생명력과 색채감을 불어넣기 위해 사용한 보기와 이야기들 중에 남의 것을 베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도 여러 겹의 베끼기의 베끼기다. 베낌을 당한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이미 다른 사람을 베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어지는 고리들 속에서 원본을 스스로 생각해낸 애초의 작가를 찾기 위해서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우연이란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그 구체적 사례로 지붕에서 떨어지는 벽돌 이야기가 반드시 나오리라고 확신할 수 있다. 물질적인 사물의 개념이 이야기가 된다면 어김없이 책상이 등장할 것이다. 또 생물 종류의 현실성을 이야기할 때 오래도록 오로지 장미만이 예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기로 쓰인 것들은 한 작가에서 다른 작가들에게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것은 난파당한 사람들이 조그만 보트에 탄 채 비상식량으로 남은 건빵을 그저 한 번씩 냄새만 맡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식으로든 결핍의 현상들이 생겨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로 들은 것들은 현실에 비추어 보고 그건 역시 그저 베낀 이야기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의심해보는 일은 언제나 칭찬받아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그 보기들을 변형시켜보고 새로운 보기들로 바꿔보는 건 역시 득이 된다. 바로 그것이 에드문드 후설로 대표되는 현상학파의 목표였다. 현상학의 모토는 사태 자체로 였다. 현상학자들은 사태를 설명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는데 그 문화는 천편일률적인 철학과 기분 좋게 구분된다. 후설의 제자들은 거의 광적일 정도로 열성적으로 온갖 감정과 생각의 흐름 혹은 감각으로 느껴 아는 지각 현상들에 대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감정과 몸 혹은 의식 등에 대한 캐캐묵은 옛날 태제들 중 많은 것들이 순전히 멋대로 지어낸 상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 당시의 표현을 빌자면 현상이 부합되는 게 아니라 짜맞춘 것이다. 마르틴 하이데거는 훗설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 멋진 말로 자신의 철학적 스승의 공을 기린 바 있다. 현상학의 영향은 철학의 테두리를 넘어서 수학과 심리학과 사회학에까지 미쳤다. 그리고 문학에도 기름진 거름이 되었다. 후설로부터 현상학적 방법을 이어받은 장폴 사르트르에게 1964년 노벨상까지 주어졌지만 사르트르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끝내 수상을 거부했다. 때때로 책으로부터 눈을 들어 한 번씩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현상학자들만 깨달았던 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좋은 예가 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고트프리흐 빌헬름 라이프니츠이다. 라이프니츠는 합리주의자로 꼽힌다.
그러니까 감각에 의한 지각보다 이성을 더 중시하는 철학자로 분류된다. 그러나 아무 편견이나 사심 없이 지각하는 재주에 있어서 라이프니츠는 수많은 경험론자들보다 한 수 위였다. 특히 르네 데카르트의 원리들을 다룰 때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데카르트는 외부 세계에 있는 사물들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하학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것들의 연장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확실하고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수학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수학은 자연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자연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다. 반면 라이프니츠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런 연장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사물의 모양이 분명하게 고른 것으로 보이는 건 다만 그 사물을 자세히 보지 않고 거칠게 휘둘러 보듯 할 때뿐이라고 그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볼 경우 모든 사물에서 수없이 많은 흠과 미세한 틈들이 드러나게 마련인데 그러한 것들과 만족할 정도로 딱 들어맞는 기하학적 모양이란 건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물 현상에 대한 수학적 설명은 분명하고 확실한 인식이 될 수 없고 그저 추상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다. 생각에 물들지 않고 그저 단순하게 사물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만으로 라이프니츠는 근거가 확실한 듯 보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테제 하나를 뒤흔들어 버렸다. 꼼꼼히 살펴보기는 보고 있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미 보는 방식을 전수받은 터라 어떤 세부 사항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지 미리부터 결정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걸 본 사람은 이겨내기 어려운 온갖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런 사례로 독일의 국제탐험가이자 기상학자였던 알프레드 베게너에 의한 대륙이동설의 수립 과정보다 더 적합한 본보기는 없을 것 같다. 베게너는 여러 대륙의 바깥 경계선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누구나 발견할 만한 사실을 발견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남아메리카 동해안 경계선이 서아프리카 서해안 경계선과 서로 잘 들어맞았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의 대양은 몇몇 해안선들만 조금 옮겨 놓는다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지워 없앨 수 있다. 베게너는 물론 이러한 관찰 결과를 그저 어깨 한번 들썩이며 우연일 뿐이라고 팽개쳐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베게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대륙들이 한때는 거대한 하나의 대륙을 이루고 있다가 나중에 서로 떨어져 나간 것이라는 이론을 세웠다. 그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수집했는데 남아메리카와 남부 아프리카의 동물 세계가 서로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분야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베게너를 머리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 무엇보다 그들이 즐겨 꼬집은 것은 베게너가 그 놀라운 대륙 이동 현상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주장은 그 당시 지리학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론들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베게너의 주장은 거부당하고 말았다. 그린란드의 만년빙에서 측정 작업을 통해 자기 이론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던 베게너는 1930년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고도 30년이 훨씬 지나서야 지리학자들은 대륙 이동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게 되었고 오늘날 이 이론은 보편적인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생각발전소 5번째 시간 관찰과 추리 보고 또 보고였습니다. 앨리스 오두시 앨리스였습니다. 안녕.